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연구 말씀드린 순서는 이제 개요, 뭐 관련 이제 뭐 국제 법규,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비저널 어떤 그 매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후쿠시마 원전은 이제 2011년에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쓰나미 등등 해서 지진 등등 해서 이제 발생했는데, 아마 1980년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그 사고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수 그 바다의 높이가 평상시 못해 한 14 내지 15m까지 올라가는 해일이 심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상당한 양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방사능이 이제 오염 배출됐죠.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이제 그때 보도에 의하면 약 18,000 테라베커럴. 저는 이 양이 얼마인지 잘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하여튼 뭐 세슘, 그러니까 가장 유해한 그 성분 중 하나가 세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000 테라베커럴이라는 세슘이 이제 방출됐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해서 이제 약 뭐 거의 12,000톤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뭐 해양으로 이제 디스차지된 이런 그 이제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육상하고 이제 공중 그 대기 어떤 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이제 오염됐고, 뭐 마찬가지인데 대기도 마찬가지, 에어 폴루션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오염이 된 이제 세슘으로 오염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이제 2014년부터 쭉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뭐 어떤 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세심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2019년도에는 약 거의 뭐 100만 큐빅미터에 해당하는 그 오염수가 이미 이제 그 발전소에 이제 갇혀 있는 스토리지 돼 있는 뭐 이런 것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도쿄전력에서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쭉 이제 도쿄전력에서는 이제 뭐 연도별로 쭉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그 아연 탱크라고 그래요. 철제 탱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오염수를 이제 가두어둬서 이제 현재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뭐 법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전수를 꼭 방출해야 되는가? 뭐 요새 우리 빗물 지하에 저장하잖아요, 탱크에.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그 시멘트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오염수를 저장해서 서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화시켜서 디스차지하면 안 될까, 이런 그 소박한 생각도 언뜻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왜 꼭 방출해야 되지?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탱크를 보니까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특정 지역에다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지하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서 이렇게 정화시켜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디스차지하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하여튼 왜 방출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본 정부가 이제 이미 발표했죠. 2021년도에 이제 앞으로 우리 2023년부터 방출하겠다. 얼마 동안 약 40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한 40년 동안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2023년부터 내년부터죠. 그러면 특히 이제 피해 당사국들이 이제 뭐 가만히 있겠어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더군다나 뭐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 생태계 파괴 문제, 여러 가지 뭐 특히 인접 국가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 가장 피해 당사국이 되겠죠. 우리나라, 뭐 중국 등등. 그래서 특히 태평양 국가들 뭐 가장 직접적인 어떤 피해 당사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오염 제거 비용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이제 보고를 했네 보니까. 그래서 195 빌리언.
1950억 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또 이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일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 약 30년간 860 트릴리언 베커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오염수를 방출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방출할 경우에 이제 어떤 해수를 섞어서 이렇게 방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해수도 뭐 1억 3,700만 톤,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해수가 필요하고 또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전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소요되는 비용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본도 아마 쉽게 뭐 이렇게 이행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희석하지 않고 방출할 경우에도 결국 30년에 경과하면 결국 뭐 이게 전 세계 해양으로는 다 유비된다. 그럼 이게 이제 소위 글로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뭐 상당히 그 환경론자들 그린피스 등등에서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프로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뭐 유엔 차원에서 대응도 해야 되고 뭐 리저널 글로벌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그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피해 당사국이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미 정화를 해서 이렇게 디스차지 한다 하더라도 70% of 세션은 그대로 잔존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과학자들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퓨어 아주 순수한 이런 우리 물과 같은 그런 방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셀슘이 해양에 방출된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양이 얼마큼 인체에 유해한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셀슘에 대한 어떤 공포는 인류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논란의 어떤 핵심에 일본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국제법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특정과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룰 오브 로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것만 이용해도 저희는 충분히 이제 관련 국가들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소위 리걸 아기먼트 내지 뭐 리걸 디베이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해양에 관한 국제법규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뭐 다 미미 비준했고요. 즉 국가 같은 준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이행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의무가 192조에 분명히 해양환경 보호하고 보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 위반이면 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분쟁이 생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각국들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 또 프리벤션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또 의무가 있다. 예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의무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런 국제법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해라. 글로벌 차원이든지 리저널 차원이든지 어떤 협력을 해라. 이렇게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염 대비해서 비상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투기, 덤핑, pollution by dumping 이것은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권수역뿐만 아니고 주권수역 밖에 있는 소위 관할수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륙붕, 이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관할수역이라는 것은 이 수역 내에서도 해당 연안 국가의 동의 없이는 방출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은 법의 위반이죠. 그래서 투기에 의한 오염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분쟁이 생긴다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쟁을 악화시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의견을 교환하라는 의견 교환 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든지 등등하는 그런 의견 교환 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불안 소송을 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걸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양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파괴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소위 프로비저널 메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불안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잠정 조치,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든지 방출을 중단하라든지 등등 이런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잠정 조치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14일 내에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잠정 조치 인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법원에 이제 명령을 오더를 내리죠, 오더를.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법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의 인식,
뭐 인식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뭐 각 국가의 어떤 경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법에 대한 이행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인바이러먼트 로에서는 다양한 이제 프린서플들이 많으니까 룰 오브 로우보다는 프린서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이행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원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Sustainable Development, Equity Principle 이런 거, Transboundary Pollution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그 초국경적 그 국가 경계를 이어서 나가는 오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규제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입증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입증.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거 피해에 대해서. 이게 다른 어쨌든 간에 트랜스바운드 폴루션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해당 원인 국가가 이제 책임을 묻는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파리파스페이션, 뭐 프리코셔너리 프린서플스 이런 거, 그다음에 폴루션 프린서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들이 이제 많이 국제환경법에 다 녹아 있어요, 사실은. 다만 그런 이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그 국제법원에, 특히 이제 해양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원에 현재 한 20건 케이스 중에서 8건 정도가 소위 그 잠정 조치를 처리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건만 이제 우리 그 방출수 문제하고 이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막스 프란스 사건인데요. 이제 그 영국하고 아일랜드 사건, 아일랜드가 이제 제소한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그 셀러필드라는 이 영국이죠. 여기 아일랜드, 아이스 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폐행연료 재처리 공장에 사실 여기서 이제 그 핵연료 재처리를 공장하다 보니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포이즌 가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아이리시 해를 통해서 아일랜드 영향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을 상대로 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라 라는 잠정 조치를 국제법원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뭐 우리 방출수하고 이제 내용만 똑같을지 상황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뭐 우리는 오염수고 여기는 이제 그 에어 폴루션이죠. 그러니까 그 뭐 물질만 다른 것이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일랜드는 뭐 당연히 뭐 공장 가동 즉시 중단해라.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방출, 그 이제 그 포이즌 가스 방출 중단시켜라 등등 이런 거를 요청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영국은 아니다. 이거 뭐 이 방출이 뭐 해양 환경에 이렇게 뭐 심각한 오염을 주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 분쟁 당사국들은 일단 뭐 제소 이전에 의견 교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견 교환하자 뭐 이런 그 주장. 그래서 영국도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내린 사항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앰비규어스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법원의 자치들이 환경론자들이 환경법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문건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큰 어떤 뭐랄까 루폴까지는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정 조치라든지 소송을 해양 환경 문제 소송할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국 일방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수용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뭐 자기들 자신이 없는 거지. 현지 답사도 못 할 수 없었고, 그 2주 내에 어떤 결정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대부분 사건들 환경 문제로 인한 사건들은 대부분이 법원에서 아주 애매하게 결정합니다. 아주 애매하게. 그래서 일방 당사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뭐 서로 뭐 정보 교환해라. 이게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먹스 프란스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얼마큼 유해한지에 대해서 정보 교환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아일랜드스에 미치는 위험의 효과를 서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어떤 초래될 수 있는 그런 해양 환경 오염을 좀 방지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뭐 법원에 판기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권고하래, 권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소프트한 오더를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하는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이런 잠정지를 통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본안소득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본안소득이라는 것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비용 문제 등등해서 또 어려운 문제 또 다른 또 국가 내 외교적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 잠정치 명령은 상당히 그렇게 이제 아일랜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공장을 셧다운 시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서로 정보 교환하고 좀 뭐 서로 이렇게 좀 뭐 감시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뭐 이 정도의 아주 그 부드러운 오더를 내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모인 주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how to response 이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많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좀 나름 서제스를 제가 드리는데, 그 방사능 오염수 공개가 제대로 됐는가 과연 이게 일본의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일본의 어떤 그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얼마큼 진실성이 있는가 일본이 발표한 것들이 우리 현지 가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거의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에비던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인접 국가하고의 어떤 공조 문제, 어떻게 말하면 소위 인터내셔널 코어퍼레이션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많이 끌어내야 되죠, 그죠? 어차피 이제 뭐 결국 한 30년 지나면 전 세계 모든 해양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뭐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뭐 상당히 이거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인접 국가들과 어떤 공조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되죠. 결국 한국 같은 나라도 이제 이런 기가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문제.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엔은 역할을 많이 사실 못해요. 이미 그래서 유엔도 이미 그 양분돼서 있어서 소위 그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유엔도 역할을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엔은 좀 기대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 리저널 어떤 코어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IAEA가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책임을 지는 국제 기구예요, 사실은. 근데 과연 IAEA가 제대로 기능하는가? 그래서 IAEA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Peaceful Use, Safeguard, and Nuclear Safety. 이건데 이걸 기능을 제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결국 IAEA도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해서 만드는 기구지 않습니까? 결국 각 국가의 어떤 그 소위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내는가 뭐 이거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일본 사람이 말이죠. 유키아가 IAEA 사무총장을 무려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IAEA는 이미 Japanese oriented 됐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도 IAEA는 미국하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소에서 아무 해양 환경 영향이 없더니 발표한 적도 있어요. IAEA가 미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을 건 IAEA인데 IAEA는 이미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IAEA 같은 경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뭐 자꾸 이렇게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이런 왜냐면 IAEA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또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유엔 예산도 전 세계 일본이 세 번째 많이 내잖아요. 유엔 예산에. 그래서 미국 1등, 중국 2등, 일본 3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뭐 국제기구에서 유엔 제가 일하고 있는 IHO도 마찬가지 일본에 제일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기구에서는 돈 많이 내는 국가가 목소리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IAEA는 뭐 완전히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이제 환경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일본 어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그다음에 이 소송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잠정유치 문제가 이렇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잠정유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증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해양 환경을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고 해서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면 잠정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그럼 주권국가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피해 당사국이 일본이나 뭐 일본에 상도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 증거 확보 문제, 그리고 relevant circumstance에 해당하는 에비던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잠정유치 요청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사능 이게 오염수 방출 중단해라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보통 이제 잠정유치 판단의 근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기준이.
얼마나 시급하냐. 그다음에 환경에 얼마큼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주느냐. 또한 만약에 방출됐을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 갖고 제시한다. 그러면 뭐 잠정 치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쪽의 오더를 받을 수 있다는 믿는 가능성은 높죠, 사실은. 근데 그걸 결국은 이제 뭐 이건 우리의 몫이죠, 사실은. 우리의 몫이.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오늘도 지방정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성호 박사님 이제 관심 분야인데 피해가 직접 그 예상되는 지방정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피해 당사자로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관련 국력 법규도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의 지방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가 특히 체르노빌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 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피해 구제인데 결국은 이제 피해 구제를 하면 결국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돼요. 근데 피해액 산정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 못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패소한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초에는 뭐 피해액이 뭐 $100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그럼 증거를 갖고 와라. 증거를 제출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자기 원하는 피해액을 산정 못 이렇게 구제를 못 받는 이런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환경 문제는 피해액 산정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그 여러 가지 가능한 어떤 피해했던 그 액수를 좀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서제션 할 수 있는 것은 이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거를 objective proof를 어떻게 얻어서 이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국 확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구의 연대 문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또는 그 평가 문제. 그래서 이제 뭐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데미지 여러 가지 뭐 멘털 데미지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당히 그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 피해도 피해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우리 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결국 당사국 일본과 협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이 얼마큼 어떤 그 증거를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걸 어떻게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일본도 상당히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분들하고 우리가 연대해서 하여튼 그 일본으로 하여금 자료를 좀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근데 이런 방안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일본이 자료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물론 이제 IAEA 같은 데 가서 뭐 현지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IAEA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방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물도 이렇게 장마때 수천 도씩 이렇게 지하에 가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게 소박한 생각입니다만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법규는 다른 국가에게 투기로 피해를 야기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서 과연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가? 제가 이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내셔널 로를 저는 특히 이제 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